최순실 국정농단 핫인 뉴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핫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 네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최재석입니다. 최재석 씨를 저희가 꼽았는데, 최태민 집에 비밀 아지트가 있다. 최순실의 이복 오빠죠, 최재석은. 근데 충격 증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태민 집에 비밀 아지트가 있다. 이 아지트에 뭐 엄청난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서요. 방송국 시청률 올려줄 분이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최재석. 네,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분 이제 나타나실 때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벤츠에다가 다 목도리에 이렇게 지금 선글라스 딱 끼고요. 선글라스 딱 끼고요. 뭔가 막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 역삼도 아지트라네요. 그 최태민 씨 집에 비밀 아지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때도는 1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1조. 예. 1조요? 네. 보면 전환사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현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골드바도 있고 금도 있고 예. 뭐 그렇게 해서 1조가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니네가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다. 이것은 네 돈이 아니야.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어떤 사망에 뭔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어느 정도 진실인가는 사실은 봐야 돼요. 왜냐면 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으로 그래요. 나는 1원도 상속받은 게 없다. 예. 그러면 최태민 씨의 모든 재산의 5번째인 임선희 씨 그 부인이 임선희 씨의 소생인 최순실, 예. 최순들, 그 최순 패밀리, 거기서 다 상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맺힌 게 있으니까 저분의 증언도 얼마나 진실인지는 확인을 특검팀 하겠으나 어쨌든 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네. 실제로 특검에서 뭐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재석 씨의 증언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러니까 그 최재석 씨의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증언의 신빙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증언이. 예. 이런 얘기는 사실 꾸며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서 뭔가 근거가 있든 뭘 갖든 뭘 보고 와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앞서 이제 최재석 씨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럼. 예. 최태민 씨가 7번을 결혼했다고 하죠. 예. 7번을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임선희 씨, 최순실, 최순죽 씨의 그 어머니라고 하는 임선희 씨는 5번째 부인이자 7번째 부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5번째 부인하고 또 살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7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이런 건데요. 최재석 씨의 경우에는 4번째 부인의 아들인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것처럼 4번째 부인의 아들, 예. 1954년생. 그렇다 보니까 최재석 씨하고 최순실 씨 일가하고는 그렇게 친하기가 어려운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뭐 추정컨대 7번을 결혼했다고 하면은 결혼을 했다 헤어졌다가 아니라 결혼 생활 유지하다가 또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최태민 씨의 어떤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그 자식들이 나중에 재산을 가지려고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재석 씨가 뭐 굳이 양심을 품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진실된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가지 측면에서 최재석 씨 얘기를 그냥 무시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도 또 조사를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제 이제 특검에 와서 조사를 받고 갔죠. 어쨌든 최재석 씨의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재석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인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본 적 없어요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고 관련 이야기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문화예술인 직원들이 블랙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 최진봉 교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조윤선 장관은 뭐 시종일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블랙리스트 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데 특검에서는 조윤선 장관을 이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이 블랙리스트 정체는 어떻게 좀 결말이 날까요? 저는 조윤선 장관이 지금 모른다고 모르쇠로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할 때 이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점에는 물론 김기춘 전 실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걸 밝혀내는 게 이제 특검의 몫이죠. 그래서 사실 김기춘 전 실장 집이나 조윤선 장관 집을 다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증거를 받으려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윤선 지금 현재 장관이 정무수석 있을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일정 부분의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또 당시 교육문화수석이 그걸 문화부로 넘겨서 문화부에서 그걸 실제 집행하는데 활용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윤선 장관은 지금 현재는 부정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이 일정 부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김태원 변호사께 예. 질문 드릴게요. 이 조윤선 장관은 어쨌든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가 이제 존재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특검에서 조윤선 장관을 소환한다는 것은 조윤선 장관에 대한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혐의가 어떻게 봐야 들어갔다가 될까요? 뭔가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왜냐면 그 라인 자체가 그 당시에 특검이 보고 있는 게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누가 김기춘 실장에 부탁을 했는지 지시했는지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을 해서 교육문화수석인가요? 교육문화수석실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소강부서에 문체부로 보냈다. 뭐 이게 그 특검에서 보고 있는 라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조윤선 수석이란 말이죠. 당시에 이제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던 정관주 전 문화체육 2차 문체부 2차관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성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정관주 전 차관이 특검에 나가서 뭐라고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관주 2차관이 그거를 작성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위 수석인 조윤선 수석이 그걸 몰랐을 가능성은 아하. 극히 낮다는 거죠. 극히 낮다. 만약에 몰랐다고 하게 되면 무능한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비서관이 작성했는데 수석 제끼고 바로 이제 교문 수석한테 보내버리면 조윤선 수석은 허수아비란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무능을 택할 건지 거짓말을 택한 건지 뭘 택할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특검은 조윤선 장관도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조윤선 장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정 의원님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 규모가 한 9천 명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 어마어마해요. 하는데 9,400명이 좀 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화체육부가 이제 거의 그 거점이잖아요. 최순실 씨의. 예, 본인이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정부든요. 그 친정부적인 인사들, 그 다음에 그 친정부적이지 않은 인사들을 분류하는 꼭 리스트로 만들지 않더라도 뭔가 다 갖고 있어요, 정부는. 예.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명령할 때 이거는 블랙리스트다, 뭐 무슨 리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마 작성은 했겠죠. 제가 볼 때는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뭐 부인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특검에서 이게 의혹을 그냥 규명해 주는 정도로만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범죄가 되려면요. 예. 작성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안 돼요. 예. 이걸 작성해서 내려보내서 누군가를 불이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단순히 불이익한 것만으로도 안 돼요. 불이익한 게 부당해야 돼요. 거기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직권남용이 돼요. 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입증이 굉장히 먼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김기춘 전 실장도 검사,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도 법조인 변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지를. 그러니까 그냥 난 그거 모른다. 니네가 입증해라. 이런 태도인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시다. 왜냐? 사회 지도층이 예. 지금 다 나와서 난 모른다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거 원래 모른다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거예요. 예,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예. 제가 저 블랙리스트 이제 사건 아직 저말이 완벽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를 보고 좀 안타깝거나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앞서 이제 정미경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부든지 어느 정도 리스트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작성을 해서 문체부에 내려보내면서 야 이게 이제 진보단체가 이렇게 고 보수단체가 이렇게인데 우리가 예산을 그래도 공정하게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좀 잘 배분을 해봐 라고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작성을 어디서 하는 거죠? 정무수석실에서 했습니다. 예. 문화단체 리스트를 왜 정무수석실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경제단체 리스트도 그럼 정무수석실에서 할 겁니까?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예. 얘는 우리 편, 얘는 제 편. 그렇죠.
얘는 우리를 지지한 사람, 얘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 지지한 사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성 주체가 정무수석실에서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뭔가 다른 의도,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시크릿 가든의 예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진용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한 직후부터 문화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부에서 물론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게 많았다 이렇게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제가 볼 때는 부인한다 하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문화부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런 지시 받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지금 송수근 1차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을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걸 주도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이 뭐 특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좀 꼽아봤고 세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핫 인뉴스니까 인물이 등장하겠죠? 세 번째 인물.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웬 시진핑 주석이야 하실 겁니다. 나의 라오펑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준봉 교수님, 예. 이 얘기를 하고자 저희가 시진핑 주석을 골라봤습니다. 예. 아니, 외국 대사들이 이제 박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선물들이 다름 아닌 최순실 집에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최순실 집에 외국 대사들이 준 선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그 공무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요, 예.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외국 사절이나 아니면 외국에 방문해서 선물을 받으면 10만 원 이상 국가기록물법에도 국가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록에 남기고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고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10만 원 이하는 뭐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것도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이 왜냐면 외국에서 정상이 준 선물을 값으로 매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뭐 얼마짜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아온 모든 선물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거기서 나온 가져온 거예요. 물건 네. 중에 대여섯 개가 대통령이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정상한테 받았거나 외국 사전한테 받았던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가져다가 최순실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로 귀속돼야 할 물건을 최순실 개인한테 줬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이거는 공무에도 어긋난다고 보고요. 이거는 국가 물건을 도적질한 것과 동일하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그걸 받아간 최순실도 황당하고요. 그걸 또 자기 마음대로 준 대통령도 웃기는 거죠. 예. 서로가 이거는 국가의 차원에서 보는 게 국가 물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사적인 물건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건 저는 국가 물건에 대한 도적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값진 선물을 줄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이가 단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검찰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주사도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 예. 분명히 부인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친한 사이가 시즌이랑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부인할 거니까 그 반대 증거를 여러 가지 들이대지만 보통 사이네 아니네 이거는 다 정황 증거잖아요, 사실. 예. 그 정황 증거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국가 물건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 1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박지만 씨 집에서 나왔어야죠. 박근영 씨 집에서 나왔으면 이해는 되잖아요. 언니가 대통령인데 예, 예. 10만 원 이하짜리 그냥 기념품 정도면 이거는 너 가져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조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 근데 이게 최순실 씨 집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족은 박지만 씨나 박근영 씨가 아니었고 예. 최순실 씨였다라는 게 지금 퍼즐 맞추기가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 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중요하게 거예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 김성환 평론가. 저는 10만 원 이하짜리라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를 뭔가 아주 작은 거를 하나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는 데 있어서 시초가 된 나라라고 하거든요. 아니 양보를 하자면 우리가 굳이 이해를 뭐 하자면 그걸 제가 그러니까 굳이 이해를 원칙을 하자면.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원칙이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굳이 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을 굳이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건 뭐 무슨 말씀인지 예. 저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6.25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록을 뒤지거나 이럴 때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뒤집니다. 가가지고 우리 기밀문서 나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국립문서보관소에 어떤 것들도 있냐면은 심지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예전에 사용했던 욕조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원래 대통령이 몸이 굉장히 거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가 150kg이 넘었다 그래요. 예. 근데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욕조 크기가 2m 15cm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기록물을 뒤지다 보니까 2m 15cm가 아니라 162cm 정도였다.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예.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 기록물을 남기는 데 있어서 시초가 됐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받았던 편지 있잖아요. 편지가 한 4,000통 정도 되는데 그 편지들이 지금까지 보관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일종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하다못해 외국 정상과 만났을 때 그 정상이 어떤 선물을 했는가 이거를 후대에 남겨야죠. 그때 그 선물이 나중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상을 외국이 어떻게 바라봤는가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기록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사로운 최순실 씨한테 그거를 그러니까요. 넘겨줘서 네. 너 가져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의식이라든가 대통령의 자리로서 얼마나 그게 무거운 자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조차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그럼요. 최순실 집에 있었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부산 아줌마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의 연속입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그 인물까지 살펴봤고 네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고 종이가 이게 뜯어졌습니다. 조여옥대위가 또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조여옥 약장 떼고 미국행인데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출금이 돼 있었잖아요. 조여옥대위가 네. 출금돼 있었는데 네. 뭐 특검에서 또 출국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제 저녁에 미국으로 건너갔다면서요. 네. 그럼 협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조여옥 조의혹 대위는? 대회를 우리가 이제 네. 피의자, 애초에 이제 출국 금지를 할 때 네. 그런 관측도 있었어요. 혹시 그 청문회장에서 위증한 것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출국 금지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어떤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일단 특검 관계자가 밝히는 거에 따르면 어차피 참고인 신분이다. 그 할 얘기 다 했어. 우리가 표현한 거 다 들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들어갔다 1월이면 연수 끝나고 들어올 건데 뭐 그때 가서 또 가면 되죠. 굳이 뭐 출국 금지하는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검 입장에서 조의혹 대위로부터 들을 얘기는 다 들었다. 그러니 내보내준다. 그리고 어차피 1월에 다시 들어올 거니까. 1월에 그 어차피 얘기입니다. 오니까 필요하면 그때 다시 불러서 네. 조사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최진모 교수님 좀 전에도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 그 조여옥 대위가 5차 청문회 때 출석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정복을 딱 차려입고 예.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 소위 우리가 이제 휘장이라고 하죠. 이 정복에 약장. 이렇게 예. 약장이라고 달지 약장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이게 그렇죠. 가짜 약장을 들고 나와서 지금 그렇죠. 또 도마에 문제가 올랐어요. 됐죠. 예. 저도 이제 해군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저도 예전에 약장 예. 같은 거 달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좀 남한테 잘 보이려고 달긴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약장에 다 그게 그 기념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약장인지가.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건국 50년장을 달았고 6.25 전쟁 40년장을 달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조여옥 대위는 근무를 안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해에 근무한 장교들에 한해서만 그걸 폐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여옥 대위는 자기가 근무하지 않은 연도에 받았던 약장을 달고 나왔어요. 네. 물론 뭐 멋으로 달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의 어떤 위치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달아서는 안 되는 약장을 달고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국방부에서 그 다음 나갈 때는 그걸 떼고 나오라고 예, 예. 그렇게 지시를 해서 떼고 나왔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거죠, 사실. 조여옥 대위가 그러면 정말 국방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나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 조그만 거 하나지만 국방부가 끊임없이 조여옥 대위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발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컨트롤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생길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장교 출신이시니까 예. 그 약장 달 때 그 정복에 달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렇게 가짜로 달 수 있어요? 보통은 달면 안 되는 거죠. 달면 안 되는 거죠. 네, 달면 안 예.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고 외출할 때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달긴 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기 이게 여러 개가 어떤 사람은 50개씩 달고 이래요. 그게 뭐 네. 조그맣게 돼 있는 게 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편에 달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달게 되면 남들이 보면 좀 뭔가 훈장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 훈장은 아닌데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조여옥 대위도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멋으로 달고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뭐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전 병장계들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본 건데요. 만약에 그게 정복에 다는 거고 자기 명예,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이제 과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장을 만약에 달았다 그러면 군기가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걸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죠.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예. 받은 것만 달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걸 달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어긋나는 거죠. 예. 네, 달면 안 되는 제가 거죠. 참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예. 그 약장이란 것을 예. 어디서 구매를 할 수가 그거는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원래는 이게 그 군대에서 이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군대 밖에 나가면 이렇게 의복, 뭐 두 분 다 군대 생활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복장, 그 군 밖에 나가면 이렇게 복장 파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팔아요, 그거를.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이제 그걸 구입해서 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약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조유옥 대 얘기까지 해봤고요.